사람과 함께 탄생한 도시.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빛을 내며 끊임없이 발전하던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 어김없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부숴버릴 것인가? 고쳐서 다시 쓸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생이라 부르죠. 이전에 봤던 전면 철거, 전면 신축의 개념이 아닌 부분적으로 보수 혹은 부분적으로 철거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도시 재생은 새로운 개념의 도시 계획의 접근 방법이다. 기능이 떨어진 도시나 건축을 우리가 새 생명을 좀 불어넣는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고쳐서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안 하면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지금 사실 구도심이 1000년이 넘은 도시거든요. 근데 아무도 1000년이 넘은 도시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도시 재생의 어떤 관점,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런 도시 흔적들이 많이 없어져 버릴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나의 도시, 나의 동네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낡고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일. 지금 그 가치를 찾아 떠나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인 도시. 이곳은 우리가 살아온 공간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공간입니다. 그 과정에 성장과 쇠퇴는 쉼없이 반복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도시재생.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을까요? 이야기를 들려줄 첫 번째 지역은 국제적인 항구도시 부산입니다. 6.25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이곳 감천문화마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시작은 마을 미술 프로젝트였답니다. 6.25 때 피난 오셔가지고 그때 형성된 마을이 이제 거의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마을이고 취직하게 묻힐 수도 있는 마을인데 이제 본인분들이 이제 집 색칠도 이쁘게 하시면서 조금 밝게 분위기도 살면서 이제 어르신들만 많은 마을에서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것 같아요. 민족 현대사의 한 단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감천문화마을. 낡고 허름해진 이곳은 놀랍게도 재개발이 아닌 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못사는 달동네, 솔직히 얘기 드려서 못사는 달동네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감천마을은 들어보니까 젊은 그 예술가들이 자리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전체 도색이나 벽화 등등을 통해서 이제 관광 상품화되는, 관광지화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원도 지금 거의 다 동부산 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치고 있는데 저 구도심 쪽에서 원도심 쪽에 감천마을과 같은 마을들을 좀 잘 재생을 하면 부산에 또 다른 어떠한 이미지들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보존과 재생으로 아픈 역사에 예술옷을 입힌 감천문화마을. 그 결과 이곳은 한국의 마추픽추,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리며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독특한 경관과 색채가 있는 공간,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야말로 달동네의 화려한 변신. 덕분에 사람들의 행복 온도도 올라갑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시설은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고요. 중간중간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이 많아서 다니기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시선도 있죠. 도시 재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졌답니다.
감천문화마을이 조성이 되고 지금 관광지가 된 이후로는 저도 사실 한두 번밖에 안 가봤어요. 그 뭐냐면 어떤 진정성들이 조금 사라졌다는 거죠. 그럼 진정성이 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지역의 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거기서 생산 활동을 하고 즐기고 또 외지 사람들 왔을 때 그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도 맺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외부 자본들이 들어와서 상업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 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거 형태라든지 지형이 이런 것들도 점점 한두 개씩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뭐 그것만큼 잘 그래도 활성화된 것은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건축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아쉽다. 부산에서 이제 도시 재생이라고 해서 만든 그런 프로젝트들이 사실 관에서 해서 성공적인 케이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그냥 관에서 그냥 행정적인 절차로만 인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름은 거창하게 도시재생 건축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프로젝트들 예를 들면 고려제강 저기 F1963 가시면 실제로 공장이었던 거를 지금 문화공간으로 바꿔놨는데 지금 지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주말마다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평일에도 사람들이 엄청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사랑받는 공간이거든요. 관에서 이렇게 그냥 정말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일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배려한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광역시로 향합니다. 도시의 발전은 때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커다란 밭이라 불리던 작은 마을 대전이 그런 곳이었죠. 교통의 핵심인 철도가 개통됐기 때문입니다. 대전이 발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경부선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대전이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의 옛 지명은 한밭입니다. 다시 말해 큰 벌판이 있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7대 대도시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경부선 철도가 놓인 게 가장 큰 계기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엔 아픔도 따라오는 법.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호수는 경제 논리에 의해 매립되었고 그 주변은 일본 관료와 기술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철도 관사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국전쟁을 거치며 100채였던 관사는 현재 40여 채만이 남아 보존과 재생을 통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소재동 철도 관사촌은 과거에 약 90년 전에 철도 관련 시설에 종사하시는 그분들께서 거주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이렇게 관사촌이 약 30개 동이 현재 보존되어 있고요. 주변의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약 한 20개 동이 지금 철거 위기에 지금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물이 이제 두 동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 동이 되겠고요. 철도 관사촌은 과거에 이렇게 연립형으로 좀 지어졌습니다. 보통 관사가 1호 등급부터 9호 등급까지 있는데 대전에는 한 7호 등급에서 8호 등급 이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아래 보시면 이렇게 공간에다가 이제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거요. 어떻게 내부 건물의 하부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뭐 한옥이라기보다 일제시대 때의 그런 건축물이다 보니까 한옥 온돌 시스템이 아닌 다다미 우리가 말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건물이 이제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장을 보시면 과거에 90년 전에 목조 주택의 그러한 아름다운 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내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공간은 지역 이제 문화예술가를 위한 그런 개방형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남긴 흔적을 보듬고 쓸모 없음에서 쓸모 있음을 찾다 보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함께 즐기는 공연장이 되어
또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카페와 식당이 되어 삶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죠. 대전은 지금 도시 재생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는 중입니다. 자, 이번엔 전국 최대의 공업도시 울산으로 떠나볼까요? 대한민국 산업의 메카인 울산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던 습관이 도시 재생의 발목을 잡은 거죠. 울산은 또 워낙 도시 재생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풀어나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울산이 굉장히 개발 압력이 센 도시거든요. 지방 도시 중에는. 처음에 울산이 이제 시로 승격하거나 공업센터가 되기 전에는 읍단위였거든요. 그래서 읍단위 정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던 곳이 그 이후에 지난 한 50년간 이제 공업센터, 공업도시로 이제 개발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자산, 토지, 장소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제 도시 재생을 좀 힘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새로운 건축물로 채워져 오다 보니까 도시 재생의 우리 사업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장소, 그런 시설도 많지 않을 뿐더러 또 일반 시민들, 주민들의 생각도 도시 재생보다는 새로운 개발, 신규 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인식이 쭉 만들어져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는 법. 그 시작은 여기 장생포였습니다. 일명 고래마을이라고도 불렸죠. 1986년 포경이 금지되기 전까지 고래잡이가 활황을 이루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장생포에선 동네 강아지도 지폐를 몰고 다닌다는 말이 생겼을까요? 그야말로 과거의 흔적이 숨쉬는 지역인 겁니다. 장생포하고 이제 울산에서 이제 지금 재생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방어진 지역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일제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나름의 또 특색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울산의 역사의 어떤 현장이라기보다는 근대에 와서 형성된 곳이다 보니 그런 좀 정체성이나 이런 게 좀 달라가 시가지 부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어업이나 고래잡이나 이런 선진 기지다 보니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남구 아까 말씀하신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생 사업 말고도 뭐 이제 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 창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 그 나름의 또 재밌는 사업 지역이긴 합니다. 어업의 중심지였던 울산 장생포. 이곳은 이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생선과 얼음을 보관하던 냉동 창고를 장생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죠. 함께 또 같이 공연하고 체험하고 휴식하며 시민을 위한 보물창고로 거듭난 장생포 문화창고. 이 작은 바람은 또 다른 바람이 되어 잊고 지냈던 추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장생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신진 여인숙. 오랫동안 방치됐던 이곳에도 다시 온기가 돈 겁니다. 청년 작가들에 의해 사라질 뻔한 45년의 역사가 지켜진 거죠. 좁은 복도로 이어진 작은 방. 공간 곳곳에서 나는 흙냄새와 버려진 가구 냄새. 이 모든 것이 도시 재생은 옳았다 말해줍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네를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분들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해서 지원해주는 쪽. 철두철미 주인공은 주민이고 행정은 이제 뒤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위치에 물러나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은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하는데 오히려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상도의 중심 대구광역시는 어떨까요? 소개할 장소는 바로 여기. 특별한 이야기를 품은 대구예술발전소입니다. 담배 산업의 공간, 연초 제조창이었던 곳이죠.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그리는 신기한 장소. 이곳은 이제 예술 창조 공간으로 불립니다. 예술인들에겐 기회를, 시민들에겐 문화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그 덕에 낙후된 곳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다음에 대구광역시가 이 수창동 일대에 이제 워낙 구도심에 낙후된 지역을 문화로 이제 살려보기 위해서 폐산업 공간을 이제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여기는 이제 담배 연초 제조창이었다가 현재는 이제 입주자가 레지던시 공간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레지던시 생활을 했었는데요. 타 지역에서보다 여기가 공간이 가장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훨씬 성고가 높고 공간이 넓어서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훨씬 더 좀 컨디션이 좋다라는 부분이 장점이었고요. 다른 장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 주민들과 이렇게 관람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접점들, 접근성 자체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소창 청춘 맨션도 빼놓을 수 없죠. 이곳의 과거 이름은 연초 제초장 직원들의 관사. 1996년 폐쇄된 이후 무려 20년이 넘도록 버려져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머금은 외벽은 보존하고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해 옛것과 새것이 공존할 수 있게 했죠. 그렇게 이곳은 작가들을 위한 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요즘 새 것만 찾잖아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위해서 안에 내용물은 또 바뀌면서 옛날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그 전 세대 사람이 지금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세대들은 이 자리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고 자녀 세대들은 그 안에서 또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세대 간에 또 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게 그야말로 도시 재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으로 떠나볼까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자산. 국제도시답게 오래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수많은 산업의 자산이 흘러 넘칩니다. 당연히 세계 각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죠. 일본, 미국의 청나라까지 거리와 건물엔 각국의 문화가 새겨졌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도시 재생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인천의 도시재생은 구도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건축물의 노후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눈에 딱 드러나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주민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좀 한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1988년 외세의 강압으로 개항되면서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모돼 버린 인천. 가슴 아픈 역사는 은행, 회사, 별장, 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로 남아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흔적은 여전히 상처가 되어 남아있죠.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인천은 지금 도시 재생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픔이 서려 있는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바꾼 거죠. 때론 카페와 식당으로, 때론 공연과 전시를 볼 수 있는 장소로 멈춰버린 시간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1980년대 말에 인천이 이제 외부로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근데 다른 부산의 다른 어떤 군산의 계양장보다는 인천은 국제적인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모습을 이루었어요. 소금 창고도 옛날 그 일제 시대 때 그 적벽돌의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고 그렇게 있으면 있고 그런 유산들을 시에서 좀 매입을 해서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공간들이에요. 계양장 거리가.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지금 되게 오래전부터 계속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옛날 요소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아요. 문화자산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고 또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도 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은 가보면 되게 즐거워요. 재밌어요. 되살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 바로 여기 인천을 보고 하는 말 아닐까요? 그대로 멈춰라. 행복한 웃음소리가 거리 가득 울려 퍼집니다. 가까이 와야 돼, 예은아.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 광주광역시 양림동입니다. 마치 시간의 보물상자 같은 곳이죠. 100년 전 서양 선교사들의 흔적이 마을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그런 곳 중 하나. 이야기를 품은 낡은 건축은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닿길 기다립니다. 이곳처럼 말이죠. 여긴 이름처럼 귀여운 펭귄 마을. 그래서인지 이리저리 둘러봐도 온통 펭귄뿐입니다. 덕분에 유명해져 찾는 사람이 많아졌죠. 양림동에는 양림교회라는 교회가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인들이 이 마을에 많이 사셨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빈촌이었는데 여기 현재 이 양림동 2터는 최승호 가옥이나 여기 이장호 가옥 이쪽으로 고강표시 이쪽으로 해서 집들이 그래도 좀 좋은 집들이 많죠. 한옥이. 펭귄 마을은 옛날 양림동 그 태세 그대로 골목마다 빈촌인 7080 세대의 그 거리가 그대로 있어요. 뭐이더니 뭐냐는 참 양림동이 참 추려보고 짜잔했더라.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펭귄 마을이 공해산업 특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 재생의 힘 아닐까요? 일단 같이 모여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이 서로 금방금방 이렇게 찾아서 쓸 수가 있어서 좋아요. 뭐 이렇게 온다 하시는 분은 가죽 필요할 때 저도 뭐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전시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쓰니까 하게 되고 작품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광주에서도 도심 재생은 그러니까 아까 양림동도 있고 동명동 자발적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푸른길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푸른길이라는 게 예전에 철도길이 폐선이 되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공원으로 만든 게 이제 푸른길인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이제 광주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 여기서도 한 10년 전부터는 공공연하게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제 그때마다 그 주민들 그러니까 원래 사시는 주민들과 또 이렇게 약간 건축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들까지 의논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제주도는 어떨까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변화를 마주했습니다. 비좁은 골목길 사이 오래된 건물들은 점점 누추하고 너저분해졌죠. 땅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초점을 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조 환경을 개선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장소, 역사, 문화의 가치와 사람의 생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제주 원도심은 조성사업이란 명목하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 간신히 살아남은 곳이 있죠. 목욕탕 겸 여관이었던 금성장과 녹수장, 산지천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 산지천 갤러리의 옛 이름입니다. 어선에 부식을 납품했던 유성식품 건물도 제주 음식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원도심에서 제주 음식을 주제로 해서 재미있는 교육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이 하게 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도심에서 제주 음식을 주제로 한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아주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기투합해서 그럼 제주 음식을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보자,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보자 라는 그런 목적이 생겨나게 됐어요. 책방이 된 고시주택도 마찬가지. 철거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덕에 75년의 역사를 지킬 수 있었죠. 일본의 주택 양식과 제주의 전통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이 건축 문화가 사라질 뻔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자산은 바로 이런 공간 아닐까요? 자산이 된 장소는 여기 또 있습니다. 50년 전에 세워진 제주 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 도서관에서 주민 모두를 위한 마을 도서관으로 재생되었죠. 이제 아이들은 세월이 담긴 공간에서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며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공동의 목표로 교육청과 도청이 협업하여서 학교 도서관을 이제 마을에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생을 향한 바람은 이곳에도 불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후 방치돼 있던 초등학교 건물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또 예술인들을 위한 복합 창작 공간으로 만든 거죠. 그 소멸되는 위기에 있는 공간들을 좀 생명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문화라는 공간을 넣고, 일부는 산양초등학교의 역사의 공간으로, 기억의 공간으로 남기고, 또 운동장은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하는 작은 디딤돌이랄까요? 작은 성공의 하는 케이스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키고 또 바꾸는 일. 그 중심에 서 있는 두 분을 만났습니다. 제주의 도시재생을 이끄는 이창규 건축사와 강명숙 건축사. 세월과 함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이곳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목표는 하나, 흔적 지키기. 이 건물은 그 건익박물관 뒤편에 있는 그 2층짜리 아주 작은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1층은 그 목욕탕의 용도로 쓰이고, 2층은 이제 건익박물관이라고 그 예전에 썼던 그런 농기구들을 그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시하던 공간이었거든요. 시간의 흔적이 만들어낸 세월의 멋을 지켜 그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기존 건물에 이제 벽체를 칠하니까 그 부푸집을 돼버리면 이 콘크리트 타선을 구멍이 나죠. 건물하고 신축 건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는 흔적이기 때문에 이걸 남겨놔라. 이곳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추억과 이곳에 처음 온 사람들의 기억이 곳곳에 남은 흔적으로 연결되길 바란 겁니다. 그렇다면 도심이 아닌 마을의 재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제주의 서쪽 고내리에 왔습니다. 이 작은 마을엔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제주의 옛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문화 그 자체입니다. 어떤 가옥의 배치, 그래서 자녀 세대가 성장하면 밭거리채를 이렇게 또 지어서 바람도 막아주는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공부할 때는 안거리 밭거리집이 같이 항상 있는 걸 저희는 봤으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 집주인에서 입장은 중축에 대한 고려가 있더라고요. 집을 둘러싼 자연, 빛바랜 돌담과 삶의 흔적이 다시 활기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추억이 되지 않도록 옛것을 지키며 그 위에 새것을 덧입히는 일, 그것이 바로 마을 재생 아닐까요? 제주도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구도심이라고 했을 때 서귀포시 지역이랑 제주시 지역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마을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광역시보다는 제주도에서는 마을 단위를 많이 바라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구도심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대한 어떤 도시 공간에 대한 기록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흔하게 접하는 제주 마을이 급속하게 많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해보면 그 마을에 중요하게 뭔가 지켜야 될 것들 혹은 같이 보존해야 될 것들 또 공공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을 얻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었습니다. 추억, 소통, 공감, 나눔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도시 재생. 낡고 허름한 것에서 공간의 가치를 부활시키고 함께 또 같이 하는 삶의 의미를 되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시 재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아갈 길에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을이 담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고 그거를 개선하고 그러면서 뭔가 해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로 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투자를 하면 힘든 거죠. 가지고 있던 땅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방식의 접근들이 쌓이고 쌓일 때 제대로 재생이 되지 않겠나. 이제 건축가들도 이제 그냥 빈 땅에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재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복해지는 삶을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웃과 그 다음에 가족과 소소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이 도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어떤 기쁨으로 다 같이 느끼는 그것이 도시재생의 성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우리의 관심에서 부는 바람으로 결정됩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며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 역사와 문화, 추억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그려주세요. 옛것과 새것이 함께할 때 나의 도시는, 나의 마을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